오늘은 K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KNN, 한국말로는 최근접 이웃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KNN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는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머신러닝 방법으로는 분류와 회귀가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류 문제는 미리 정의된 가능성 있는 여러 클래스 레이블 중 하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클래스가 이렇게 이미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저 물음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죠? 네. 여러분은 이미 교수님한테 대답할 거예요. 이 물음표는 세모라고 하는 클래스, 즉 얘가 1번 클래스, 얘가 2번 클래스, 3번 클래스일 경우에 새로 들어온 뉴 타겟 데이터는 1번 클래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와 같이 분류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 있는 여러 클래스 레이블 중, 즉 1번, 2번, 3번 중 어디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찾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클래스 레이블이 2개인 녀석은 이즌 분류라고 하고요. 3개 이상인 녀석은 다중 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류라고 하는 문제의 활용 예시는요. 얼굴 인식, 예를 들어서 본 수업을 듣는 40명의 학생이 있어요.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있을 때 얼굴 사진을 이렇게 보내면 A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또 사진을 또 찍어서 보내면 C라는 학생입니다. 라고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머신을 만들 수 있겠죠. 혹은 숫자 판별, 이 엠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는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쓴 핸드리튼 디짓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 써가지고 블랙박스인 AI 혹은 머신러닝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면 얘가 숫자 2입니다 라고 이렇게 X 데이터에 대한 예측된 값을 이렇게 2라고 주는 거죠. 아무튼요, 이렇게 분류 문제는 내가 데이터를 넣었을 때 X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데이터를 예측하는 클래스 라벨로 결과를 뱉어주는 것을 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회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회귀는요, 연속적인 숫자, 연속이 중요해요. 연속적인 숫자 또는 부동소수점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귀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등이 있습니다. 혹은 이런 거죠. 내가 평균적으로 시험을 위해서 몇 시간을 공부를 했을 때, 지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중간 기말 대략적인 학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3학년 2학기에도 내가 몇 시간을 공부를 하면 학점 몇 정도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연속적인 숫자, 즉 학점이라는 것을 예측해 보는 과정, 이런 문제가 바로 회귀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자, 분류와 회귀가 각각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KNN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KNN을 이용해서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KNN이란 주변 K개의 자료 클래스 중, 그게 중요해요. 주변 K개의 자료 클래스, 가장 많은 클래스로 특정 자료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밑에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총 클래스가요, 요렇게 생긴 파란 색깔 맞추기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동그라미 클래스는
1번 클래스, 이렇게 C자는 2번, 이렇게 삼각형은 3번 클래스라고 정의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데이터, 요 물음표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인지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답을 몰라요. 답을 몰라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 분포에다가 이 기존에 있던 데이터, 즉 학습 데이터에다가 새롭게 들어온 랍의 정답을 모르는 녀석을 가장 가까이 집어넣은 다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녀석들을 모아요. 자, K가 5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다 모든 데이터랑 거리를 다 계산합니다. 여기서 교수님이 거리를 계산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요 물음표 데이터가 x1 그리고 동그라미 데이터가 x2라고 했어요. 우리가 x1과 x2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2 디스턴스 혹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거리는 어떤 평가 방식을 사용하느냐, 어떤 측정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요. 즉 모든 새로 들어온 데이터와 주변 모든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녀석 5개를 고릅니다. 왜요? K가 5여서요. 그래서 이렇게 5개를 골라놓고 보니까 그 결과가요. 세모 3개, 주변에 동그라미 하나, 십자 하나가 있어요. 이럴 경우 우리는 이 클래스를 세모 클래스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KNN을 이용한 분류 방식인 거죠. 자,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위에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설명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주변에 K개의 자료의 클래스 중 가장 많은 클래스로 이 특정 자료, 요 녀석, 요 새롭게 입력되는 특정 자료를 분류하는 방식이다. 자, 이거는 마치 투표하여서 가장 많은 클래스로 할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투표 방식. 그러다 보니 KNN이라고 하는 방법론은요. 아까 입력 데이터, 학습 데이터 자체가 모형일 뿐 어떠한 추정 방법도 모형도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존에 주로 이야기했던 가장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 혹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랑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보통 WX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데이터가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하기 위한 WX 플러스 B에 W와 B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이라고 하는 그 모델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것이었죠. 즉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W와 B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KN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이런 수학식 모델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형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만 있어요? 학습 데이터만 있습니다. 모든 학습 데이터와 새롭게 들어온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주변 모든 데이터와의 거리를 구해서 가장 가까운 녀석의 가장 가까운 데이터의 클래스 수를 세는 거. 그렇죠. 데이터 분포를 표현하기 위한 파라미터조차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방법이에요. 별도의 학습 과정이라는 게 없는 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간단한 방법이지만 성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KNN은 보통 그래서 게으른 학습,
또는 사례 중심 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 KNN은 어땠어요? 훈련 데이터에서 판별 함수를 학습하지 않았죠. 아까 다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의 WX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의 이 판별 함수의 파라미터 값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훈련 데이터셋을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게으른 학습이라고 하고요. 사례 중심 학습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그 모델 베이스드 러닝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즉 써볼게요. 반대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례 중심 학습, 모델 베이스드 러닝이요.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이렇게 어떠한 수학 모델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를 추정한다. 라는 게 바로 모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KNN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KNN은 어떻다? 훈련 학습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할 뿐 판별 함수를 학습하지 않는다. 자, 다음이요. 데이터의 차원이 증가하면 차원의 저주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즉, 우리가 계속 X라고 하는 데이터, 이 X라고 하는 데이터는 보통 이렇게 1D 벡터로 존재하겠죠. 근데 이 1D 벡터가 길이가 뭐 1차원일 수도 있고요. 2차원일 수도 있고요. 무한히 해서 보통 이거를 뭐 n차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어떻다고요? 요 n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한히 커지면 이렇게 차원의 저주에 걸린다고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KNN은 입력 데이터의 차원이 증가할수록 성능 저하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자, 왜 심하냐? 이 이유가 또 중요하겠죠? 데이터 차원이 증가할수록요, 공간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보이세요? 이게 1차원, 2차원, 3차원이고요. 각각일 때에 대한 이게 그 부피예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변하고 있죠.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동일 차원은 증가하는데 그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밀도가 동일했다고 봅시다. 동일한 개수, 원래 하나였고 여기서도 하나고 여기서도 하나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차지하는 밀도가 굉장히 희박해지죠. 굉장히 스파스해지죠. 전체 공간 중에서 아주 일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원이 증가할수록 우리의 기존 데이터는 원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분포가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충분히 넉넉하게 있어야만이 그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어떤 그 표현력을 가질 수 있는데 차원의 저주에 걸려서 표현력이 떨어진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걸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이게 어떤 데이터를 막 모았더니 원디에서 막 모아보니까 계속 있고 성겨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지금 계속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다 보니까 유니폼하게 데이터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유니폼인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지 알 수 없죠.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인 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데이터를 모아보면 됩니다. 모으다 보면 요 가운데 쪽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분포를 보여요. 그러면서 점점 올라가게 되죠. 즉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건데 이게 또 차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동일한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충분히 그 데이터 표현을 갖지 못해서 성능이 심하게 저하된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 교수님이 방금 설명한 게 뭐 스토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데이터 차원이 증가하면 차원의 저주에 걸려서
분류 혹은 회귀 문제, 주로 분류 문제라고 합시다. 분류 문제의 성능 평가 결과가 심하게 저하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KNN이라는 걸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새로 들어온 데이터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K개의 데이터를 모은다고 했어요. 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라는 평가 요소가 들어가네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디스턴스, 거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KNN은 이렇게 민코프스키 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결국 잘 보시면요, 이 수식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게 여기 m이라고 되어 있는데 p 값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p가 1이고 p가 2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리 값으로 바뀌어요. p가 2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고요. p가 1이면 맨하탄 디스턴스로 이 수학적 수식이 변환됩니다. 뭐 알고리즘 시간에 맨하탄 거리에 대해서 배웠을 거고,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L2 디스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떤 새로 들어온 데이터와 가장 가까이 있다, 없다, 멀리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바로 이 데이터와 새로 들어온 데이터 사이에 이렇게 정의된 거리값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KNN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KN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려면 이 방법론은 어떤 파라미터가 있을까? 뭐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 K값. 도대체 저 K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리고 새로 들어온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 기존 학습 데이터 사이의 거리, 도대체 그놈의 거리는 어떤 거리를 써야 되는 거야? P를 1을 쓰라는 거야? 2를 쓰라는 거야? 이렇게 선택지가 남아있는 게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인 겁니다. 자, 일단 K값이 점점 증가하면서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 교수님이 그림으로 준비해 봤어요. 이게 지금 K가 1이고요.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빨간색 데이터와 파란색 데이터가 K가 1일 때와 K가 10일 때, K가 20일 때, K가 50일 때로 나누어서 지금 실제로 잘 분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어떨까요? K1. 이게 1NN이겠요? 와, 너무 세세하게 나눴어요. 너무 세세하게 분류했죠? 오버피팅이 됐네요. 즉, 이 오버피팅이라는 거는 뭐였죠? 네,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학습용 데이터만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다고 했죠? 네, 데이터의 경향성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오판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에는 다 노이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분류 방식을 사용하는 게 가장 새로 들어올 데이터에 대해서 오판할 확률이 적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들어온 애들은 빨간 클래스, 여기 떨어지는 애들은 파란 클래스일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데이터만 잘 표현하기 위해서 K는 1이라고 하다 보니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다음번에 새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에러를 가장 미니마이제이션 하다 보니 새로 들어올 데이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없도록 되어버린 상태. 이게 과적합 오버피팅이죠. 근데 점점 K를 늘려가니까 어때요? 그런 오버피팅 문제는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또 K가 너무 커지니까 지금 어떨까요? 표현력을 상실했어요. 네, 언더피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이미 학습 데이터에 대한 표현력도 적고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표현력도 이미 너무 적은 거죠. 네, 그래서 언더피팅이나 오버피팅 둘 다 발생하는 거는 좋은 학습 결과가 아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K 같은 경우가 바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파라미터이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우리는 결과가 어떤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값 같은 경우에도 바꿔볼 수 있죠. 맨하탄 디스턴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어떤 거리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이 본 문제, 본 어떤 여러분에게 주어진 데이터 그리고 뭐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KNN에서 K가 가지는 의미는요. 내 주변에 몇 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냐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K값이 중요한 게요. 새로운 자료, 새로 들어온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K의 개수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정답을 결정지을 때 다수결 방식이 있고요. 가중합 방식이 있어요. 메이저리티 보팅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처럼 결국 내 K개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뽑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걸로 요 새로운 데이터를 정의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루 닷이 3개, 화이트 닷이 2개다 보니까 그룹 1의 답이 해당이 되는 거고 이 K가 9일 경우에는 지금 어떻죠? K가 9일 때를 이렇게 일단 모아놓고 보니까 블루 닷이 4개, 화이트 닷이 5개예요. 그래서 그룹 2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K를 변화시켰더니 나는 분명히 이 new 오브젝트에 대한 사실 정답 레이블은 하나일 텐데 속하는 그룹이 변경되었죠. 어쨌든 이 K는 이와 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과 같이 거리에 관계없이 무조건 많이 보팅된 쪽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다수결 방식, 메이저리티 보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식이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어떤 학자가 가중합 방식을 제안합니다. 아니, 가까이에 있는 녀석의 정보에 좀 더 가중치를 부여해서 클래스를 정합시다. 왜냐,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사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빨간색 옆에 다홍색 있고 빨간색 옆에 갈색이 있을 때 다홍색이 더 가깝겠죠. 그 차이가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이 있는 녀석을 그 정보의 가중치를 더 많이 줘서 판단합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다수결 방식이 아닐 경우 K가 5에서 9로 늘어나도 클래스가 정보가 바뀌지 않고 그룹 1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KNN의 장단점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결국 장점은요. 학습 데이터 내에 끼어있는 노이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꽤나 효과적인 알고리즘입니다. 판단을 내리기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왜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아요? 네,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 전체 공간에서 그 데이터 자료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력을 모두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스파스한, 희박한, 성긴 데이터. 스파스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질 수 없지만 많은, 덴스한 데이터는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데이터의 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또 뭐 다양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마할로비스 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KNN이랑 같이 사용될 때 매우 노이즈나 혹은 데이터에 뭐 MT 데이터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매우 강인하게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KNN의 단점은요. 이 최적 이웃의 수 K와 거리 척도라고 하는 이 디스턴스 매트릭, 이 아까 얘기했던 하이퍼 파라미터를요. 딱히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K 값을 점점 변화시켜 가면서 실제로 나의 테스트 결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통한 이벨루에이션 결과가 좋은 녀석을 K로 쓰고요. 디스턴스 매트릭도 뭐 A라고 하는 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 바꿔가면서 경험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즉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라이브러리에서는요, 오토를 선택하면 이 베스트 K를 그리드 서치 방식을 통해서 찾아줘요. 여러분 알고리즘 시간에 그리드 서치 배웠죠? 모든 경우 수를 다 해보는 매우 복잡도가 높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베스트 K, 가장 좋은 K, 베스트 K라는 말,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K 값을 찾는 것을 의미하죠. 자, 새로운 관측지와 각각의 학습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전부 측정해야 되므로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었죠? 주변에 있는 데이터와 다 거리값 계산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새로운 관측치, 이 녀석, 물음표와 각각의 학습 데이터, 이 주변에 있는 녀석들과 거리를 전부 매번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물론 이와 같이 이 거리를 매번 계산하는 계산 복잡성을 줄이려는 다양한 방법들이 실제 학계에 이렇게 제한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여기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N의 장점은 뭐다? 생각보다 노이즈에 강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또 데이터 수가 많으면 효과적이다. 특히 거리를 뭘 사용하냐에 따라서 강인하게 동작하기도 한다. 단점은 K와 디스턴스 매트릭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실험적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을수록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